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조선의 한적하고도 인심 좋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농사지으며 굳건히 살아가던 한 노총각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득수, 이름처럼 물 흐르듯 착하고 순하게 살았지만 그의 나이는 어느덧 40줄에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40이면 이미 손주를 볼 나이였건만 득수는 장가갈 생각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앉아 하늘만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 일과였지요. 그의 쓸쓸함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늘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워낙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소유의 땅은 논 한마직이 없었으나 남의 땅 한 떼기 빌려 농사를 지어도 논두렁 밭두렁 가릴 것 없이 자기 땅처럼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밭을 갈고 한낮 땡볕 아래서 김을 매는 득수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함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허나 복인지 팔자인지 매년 남들보다 수확이 곱절은 더 되어 품삯을 주고 나면 늘 곡식이 남아 곡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웃들은 저 득수 총각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요. 성실함이 재주로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작 득수 자신은 곡간에 쌀이 가득 찰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욱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많은 곡식이 다 무슨 소용이요. 이 씨앗을 함께 틔워줄 안 사람 하나 없는데 이 쌀을 누구와 나누어 먹는단 말이요. 밤마다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드니 이놈의 쌀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리 없지 않은가 하며 쓸쓸해할 뿐이었지요. 하루는 마을 어귀에서 제일 입담 좋기로 소문난 이웃집 박서방이 득수를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득수의 곡간을 흘기 쳐다보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득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득수, 자네 곡간에 묵은 쌀이 산더미라지 않는가? 그걸 어찌 다 먹으려고 그리 쌓아두나? 자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허허. 득수는 그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박서방. 이 쌀을 다 먹을 식구가 없으니 문제지요. 밤마다 쥐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나는 영락없이 그 쥐들에게 세경을 주고 있나 싶소. 쥐들이 곡식을 축내는 소리가 밤마다 요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다오. 이 말을 들은 박서방은 배를 잡고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쥐에게 세경을 주는 총각이라니. 뜻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노총각일세. 즉, 쥐에게 세경을 주는 총각이 어찌 장가를 가겠나. 자네 그 쌀 한 섬만 떼어 이웃집 관연한 처자에게라도 은근슬쩍 보내보게. 쥐에게 주는 것보단 100번 낫지 않겠나? 복이라도 돌아올 것이야. 득수가 손사래를 치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에이 서방님은 저는 그런 염치 없는 경솔한 짓을 어찌한단 말이오. 허나 쥐에게 세경을 준다는 말에는 쥐뿔도 틀린 말이 없어 나도 참 곤란하고 서글프다오. 득수가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자 박서방은 더욱 배를 잡고 한참을 웃고는 떠나갔습니다. 득수는 자신도 모르게 쥐에게 세경을 주는 노총각 신세가 된 것이 서글프기도 하면서도 그 표현이 우스꽝스러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득수는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거치고 가을 거지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득수는 여느 때처럼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수확이 너무 좋아 밥그릇에 가득 담긴 흰쌀밥이 놓여 있었지만 득수는 그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장맛비 소리에 섞여 희미하고 애처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슬퍼서 득수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웬 곡소리인가. 필시 험한 일을 당한 손님이 틀림없다. 득수는 불이 나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황급히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비에 젖은 투마루 끝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단 치마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따았던 머리는 젖은 채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아도 그녀가 보통 평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단아함과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득수는 놀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물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깊은 밤중에 이 무슨 처참한 행색이시오? 어디서 오셨기에 이리 험한 꼴이 되셨소?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인은 흐느끼는 숨을 겨우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성은 정씨, 본래 이웃 고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만석군 김진사 댁의 맏며느리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시부모는 그녀가 집안에 복이 없고 불운을 가져오는 과부라며 갖은 구박을 했습니다. 급기야 그녀가 집안에 큰 병을 일으켰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친정으로 쫓아낸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친정으로 갔으나 친정 또한 혹시라도 시집의 재물을 탐낼까 두려워 문전박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떠돌다 정처 없이 이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를 들은 득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천하의 만석군 집안 며느리였던 여인이 겨우 복이 없다는 헛된 소문 때문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비를 맞고 있다니 세상 인심의 매정함과 덧없음이 참으로 서글프고 비통했습니다. 정 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득수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쫓겨난 하찮은 과부 신세이기는 하나 결코 제 발로 이 댁을 나선 것이 아니옵니다. 시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부치인 친정마저 저를 버리니 저는 이제 살아갈 염치도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대로 젖은 몸으로 이 차가운 툇마루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저는 죽어서라도 이 댁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 씨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에 득수는 가슴이 미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득수는 자신도 노총각 신세였으나 저리 고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님, 그리 서러운 말씀 마시구려. 제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농군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어찌 외면하겠소. 이는 하늘이 저에게 준 시험일 것입니다. 일단 저 안채로 들어가 몸을 녹이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산골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소. 득수는 정 씨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불을 지펴놓은 따뜻한 안채 방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득수는 맑은 정신으로 몸을 회복한 정 씨를 마주했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다소 수척했으나 전날의 처참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아하고 기품 있는 용모가 드러났습니다. 득수는 정 씨에게 정성껏 끓인 따뜻한 죽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젯밤에 험한 꼴을 당하셨으니 일단 여기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시지요.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홀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정 씨는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득수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총각 어르신의 하늘 같은 은혜는 제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진 것만으로도 면목이 없는데 어찌 남의 집에 이리 오래 머물러 폐를 끼치겠습니까? 이제 기력을 조금 회복했으니 저는 이만 떠나야 할까 합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오나 이대로 남에게 짐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득수는 정 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홀로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필시 험한 일이나 원치 않는 곤욕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저리 고운 분이 어찌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있으리요. 그는 자신의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와 정 씨의 갈 곳 없는 처지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용기를 내어 정 씨에게 진심을 담은 청을 올렸습니다. 마님, 사실 제게는 남모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40이 넘도록 배필을 찾지 못해 혼자 늙어가는 노총각 신세입니다. 제가 비록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는 농군이나 제 마음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 진실하고 따뜻합니다. 마님께서 제 처지가 천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면 부디 이 득수의 가장 귀한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저도 마님처럼 홀로 된 몸이나 다름없어 누구보다 마님의 서글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정 씨는 득수의 뜻밖의 진심 어린 청에 얼굴이 발갛게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려진 복없는 과부인데 이토록 진실한 마음을 가진 노총각이 자신을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그 용기와 진심에 정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각 어르신, 저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복이 없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입니다. 저 때문에 총각 어르신께도 혹여 불운이 닥칠까 밤마다 근심이 됩니다. 게다가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하찮은 처지입니다. 총각 어르신 같은 분에게 제가 폐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득수는 정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잡으며 가장 진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 복은 하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일구어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마님께서 진정 저의 아내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평생 마님을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마님, 염려 마시고 부디 이 득수의 외로운 손을 잡아주시지요. 제가 마님의 평생의 의지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득수의 꾸밈없는 진심과 절실한 눈빛에 정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득수의 아내가 되었고 그때부터 득수를 서방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은 진정한 마음의 결합이었습니다. 득수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희망이 깃들음을 느꼈고 정 씨 또한 득수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득수는 장가를 들게 되자 그 기쁨에 마음이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늘 혼자 지내던 집안은 정 씨의 단정하고 섬세한 손길이 닿자 금세 사람 사는 집처럼 환하고 온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득수는 아침마다 정 씨의 밝은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득수가 생각했던 보통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쫓겨난 과부였지만 만석군 집안의 맏며느리로 오래 살았던 까닭인지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안목과 농사일에 대한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하루는 정 씨가 득수의 곳간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득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댁의 곳간에 묵은 곡식은 너무 많아 이제 쌀이 벽을 밀고 나올 지경입니다. 허나 그 곡식을 그대로 두면 쥐나 벌레의 밥이 되거나 묵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이 곡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재물은 돌고 돌아야 생명이 생기는 법입니다. 득수는 정 씨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마님, 당장 먹을 곡식도 아까운데 그걸로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단 말이오? 저는 그저 쟁기 잡고 농사만 지을 줄 알 뿐 장사나 치부에는 영 소질이 없고 재물을 잃을까 두렵기만 하오. 득수는 워낙 조심성 많은 성격이라 큰일을 벌이는 것에 겁을 냈습니다. 정 씨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득수를 설득했습니다. 서방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댁의 곳간에 쌓인 곡식은 이 마을에 3년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넉넉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이 곡식 중 일부를 헐값에 지금 당장 사들이시어 이를 틈타 시세가 오르기 전에 곡물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믿을 만한 장사치에게 신용을 담보로 맡겨 이문을 나누는 방식이면 됩니다. 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으로는 이웃 마을이나 장터에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물건, 이를테면 질 좋은 소금이나 단단한 무명 같은 것을 넉넉히 사서 우리 마을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아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환곡이라 부르는데 사사로이 운영하면 큰 재물이 될 것입니다. 득수는 정 씨의 세밀하고 정확한 계산과 확신에 찬 눈빛에 결국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 씨의 말을 따랐고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먼저 득수에게 평소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곡식을 일부 처분한 돈을 쥐어주며 마을 어귀에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돌투성이 산과 척박한 밭을 헐값에 사들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농사에 부적합하다고 여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수가 산과 밭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유쾌하고 익살스러웠습니다. 아이고, 득수 저 사람 보게. 40 넘어 장가들더니 필시 정신이 나갔나 보네. 논도 아니고 돌투성이 산을 사들여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산신령이 쌀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 모양일세. 글쎄 말일세. 그 고운 과부 마님을 맞아들이더니 마님이 복이 없다는 소문이 기어코 사실인가 보네. 멀쩡한 총각이 산이나 사들이다니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그 마님이 득수의 복까지 다 가져가 버렸네. 득수는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수군거림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상했지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득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람들의 입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 말은 곧 사라질 연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산이 지금은 쓸모없어 보여도 깊은 지혜로 보면 언젠가는 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산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 씨는 산을 산 후 그 돌투성이 땅을 개간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품삯을 다른 집보다 후하게 쳐주고 일꾼들에게 갓 지은 흰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복 없는 과부의 따뜻한 인품과 지혜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고 일꾼들은 2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 씨는 산의 양지 바른 곳에는 귀한 인삼과 약초를 심고 척박한 밭에는 가뭄에도 잘 자라는 특용작물인 목화와 들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하늘이 도운 듯 운 좋게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수확한 최상급 인삼과 귀한 약초는 한양의 상인들에게 팔려 큰 돈을 벌어다 주었고 밭에서 나온 목화와 들깨 또한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득수의 곡간은 삽시간에 황금빛 곡식으로 넘쳐났고 그가 사들인 산과 밭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득수를 비웃었던 일을 후회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득수와 정 씨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득수는 이제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마을 제1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김서방이 아닌 김진사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했고 정 씨는 현명하고 덕이 높은 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만석의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느덧 몇 해가 흐르고 정 씨는 마침내 건강하고 똘똘한 아들을 낳아 득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득수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가장 사랑하는 여보. 나는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늙어 고독하게 죽을 줄 알았소. 밤마다 쥐 소리나 들으며 세경이나 바치는 신세였는데 당신을 만나 이리 귀한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혜와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쥐들에게 세경이나 주는 어리석은 노총각 신세였을 것이요. 내 생명의 은인이요. 가장 큰 복이요. 정 씨는 득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복없는 과부라 손가락질하고 버릴 때 오직 서방님만이 저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서방님께서 제게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이 이 모든 복의 가장 단단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정성으로 일구는 것이라 하셨지요. 서방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부부입니다. 득수는 정 씨의 깊고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고독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풍요로움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달았습니다. 득수가 만석군이 되었으나 그는 결코 재물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득수에게 나눔의 미덕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재산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심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인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재물을 흐르게 해야 생기가 돕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으로 베풀어야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곱절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부자의 도리는 쌓는 것에 있지 않고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득수는 정씨의 말을 하늘의 뜻처럼 따랐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 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품삯을 줄 때도 정량을 넘겨 후하게 주었습니다. 또한 정씨는 남편을 잃은 마을의 과부들을 모아 길쌈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수 부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외로운 신세였던 한 노파가 득수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차마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노파의 아들이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약값은커녕 당장 먹을 곡식 한 줌도 없어 아들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마님, 서방님, 제발 저희 모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아들 목숨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저도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없어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씨는 노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리 모질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진 귀한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정씨는 곧바로 득수에게 일러 가장 귀한 약재와 산삼을 구하고 노파의 아들이 먹을 좋은 곡식과 음식을 넉넉히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명의를 모셔와 아들을 치료하게 도왔습니다. 노파의 아들은 정씨의 정성 어린 도움 덕분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노파는 완쾌된 아들과 함께 득수와 정씨를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리며 목 놓아 울었고 이 감동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정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화하여 너도 나도 눈물을 훔쳤고 부부의 덕행은 널리 칭송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득수의 명성과 정씨의 덕행은 조선 팔도에 자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정씨를 복없는 과부라며 모질게 쫓아냈던 옛 시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옛 시부모는 득수가 수만 석을 가진 대단한 만석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모질게 내쫓은 며느리 정씨가 바로 그 만석군의 현명한 부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 시부모는 그제야 자신들의 경솔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후회하며 득수에게 고을에 명망 있는 사람을 보내 정씨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뻔뻔하게 청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득수는 옛 시댁의 청을 받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씨는 득수에게 아주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방님, 옛 시댁에 그리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사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서방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났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허나 저를 내쫓을 때의 매정하고 모진 마음을 생각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 듯합니다. 서방님께서 통쾌한 한 방을 먹여주십시오. 정씨의 꾀를 들은 득수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수는 옛 시댁에서 온 사람이 문 앞에 서자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맞아들릴 때 자네들 마님은 쫓겨난 과부였고 갈 곳 없는 천한 신세였네. 우리 마님은 복이 없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지. 허나 내 곡간을 보게. 만석이 넘는 곡식으로 황금빛으로 가득 찼네. 이 엄청난 복이 어디서 왔겠는가? 마님이 복이 없다는 것은 자네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네. 진실로 자네들 집안이 복을 담을 그릇이 못 되어 마님을 내쫓은 것이지. 이제 와서 다시 모셔가겠다니 그 복을 다시 뺏어가겠다는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자네들에게 줄 것은 단 한 톨의 쌀도 없으니 헛걸음 말고 돌아가시게. 옛 시댁에서 온 사람은 득수에 재치 있고 익살스러운 일침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 돌아갔습니다. 이 통쾌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득수의 해양 넘치는 배짱에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정씨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득수와 정씨는 이후로도 금실 좋게 백년해로하며 해마다 곡간의 곡식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득수는 자신이 만석군이 된 것이 오직 정씨의 깊은 지혜와 덕분이라 여겼고 정씨는 자신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준 득수의 진심 덕분에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득수가 노년에 이르러 정씨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가 깊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 평생의 복을 다 누렸소. 당신이 준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가르침 덕분에 나는 단순히 만석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나눔의 기쁨을 아는 참된 사람이 되었소.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복덩이였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당신의 그늘 아래서 나는 평안과 행복을 얻었소. 정씨는 세월의 흔적이 깃든 득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에게 쫓겨난 과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방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을 억지로 쌓는 것에 있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는지요. 우리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득수는 정씨의 깊고 현명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따뜻한 손을 영원히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을 향한 진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노총각 만석군 김득수와 쫓겨난 과부 마님 정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훗날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 복은 지혜와 진심을 따라 흐른다는 귀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한때 득수를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하고 서로에게 덕을 베풀며 살게 되었다고 하니 정녕 아름답고 훈훈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